네, 새정치민주연합 공식 팟캐스트 진짜 나타났다 9회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는 뭐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김대중 대통령 서거 6주기 특집으로 꾸며봤는데요. 본격적인 방송하기 전에 광복절날 메일이 우리 제작진 앞으로 한 통이 왔답니다. 제작진 앞으로 왔는데 성토를 진성진 의원을 성토하는 메일이었다고 하는데 본인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메일이었는지. 몇 주 동안 사과를 안 하셨죠? 예. 네, 이번에 사과할 것 같은데요, 됩니다. 사과 진성준으로 네. 다시. 파라라라고 하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인데 천사 캐로피 아이들을 쓰시는 분입니다. 진짜가 나타났다를 즐겨 듣는 20대 여성 청취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하는 이유는 새누리당보다 성평등을 위해 노력하는 정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정강 정책을 보면 성평등을 새누리당에 비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구체적 방안을 고민하는 정당으로 보였습니다. 호주제 폐지의 주역 진선미 의원이 비례대표 의원이 된 것도 새정치민주연합이 추구하는 바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8회 2부 중 진성준 의원의 발언은 당혹스럽고 우려스러운 생각이 들더군요. 아름다운 여성 모델을 이용한 상품 광고처럼 당을 홍보하자니요. 상품 광고와 시장 경제가 천박해져도 당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기울어진 언론 환경에서 의정 활동하기 힘드시지요? 여성은 삶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부디 본인과 지지자, 우리 당을 위해서라도 성평등 감수성에 조금 더 섬세하게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여성 의원들 외모 평가하는 발언도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뛰는지 노력하시는지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아, 이 진짜 우리 지지자 같아요. 네, 아니 글도 너무 잘 그러니까. 썼지. 진짜 배려하는 마음. 또 20대 여성이라는데 나 너무 자세하게 만나보고 알고 싶어. 그러니까. 만나보고 싶어. 야, 대단하신데. 자, 일단 사과 먼저 하시죠. 예, 부끄럽습니다. 예. 저도 이제 그런 발언을 하면서 혼날 수도 있다, 혼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하실 때도 그렇게 모두에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네, 했죠. 네. 이러면 저질이라고 욕먹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 집사람한테 많이 혼났습니다. 매우 혼나고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카톡으로 뭔 파일을 하나 보내줬는데 그 파일을 보니까 뭐였냐면 정희진 교수라고 한겨레 신문에 네, 아주 칼럼 쓰시는 분이죠. 아주 네. 여성하게 정통하신 분 같은데 그 정희진 교수께서 여성 혐오가 어쨌다고 라고 하는 책을 쓰셨대요. 그 책을 의 내용을 소개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가 실린 기사를 보내줬어요. 읽어봐라. 이거 읽어보고 좀 제발 깨달아라 이런 뜻이었겠죠. 그 인터뷰 제목이 여성주의는 하나의 관점, 세계관, 인식론이다. 뭐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쭉 읽어봤는데 굉장히 어렵긴 합니다만은 제가 느낀 바가 컸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이제 저의 충심이 하나 있었다면 우리 정치 광고도 좀 발랄해지고 또 우리 정치 광고도 좀 더 참신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것도 위험한데 참신. 하지만 그러니까 발상을 좀 새롭게 하자 이런 뜻이었는데 맞아요. 어쨌든 성상품화 이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예시함으로써 우리 여성 청취자들께 또 여성 지지자들께 상처를 드리게 되었다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성 의원들 외모 평가 저는 그것은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변명사만 말씀드리면 예 죄송합니다. 저기 덕담을 하자면 사실 진성준 의원님은 진짜 큰 정치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큰 정치인 뒤에는 정말 훌륭한 배우자가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송을 들어줬다는 거잖아요. 아니 저희 그것뿐만이 부인은 아니라 한 번도 무슨 코멘트를 달아준 적이 없는데. 정혜진이란 좀 학자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이기도 하고 그런데 네. 그렇게 기사까지 이렇게 올려서 그 부분들을 문제 제기해 주시거나 그렇게 했다는 게 저는 대단한 진짜 거죠. 오 그건 내조죠, 좋은데요? 뭐. 네. 그 제가 여성가족위원회 우리 진선미 의원이랑 같이 하는데 개인적으로 많이 공부도 되고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우리 진성준 의원 꼭 재선하셔가지고 다음에 여성가족위원회 한번 하세요. 네, 저는 그거 할 기회가 없었어요. 이제 물론 들어가면 또 욕먹을지 모르지만은
예, 들어가서 많이 배우는 자세로 예, 활동하겠습니다. 네. 아, 이건 잘 지적해 주신 것 같네요. 네. 공부도 많이 하셨다니까, 기회를 삼아서. 아, 이런 어떤 지지자분들 아주 좋습니다. 네, 네. 이런 지적은 달게 받겠습니다. 안가에 한번 놀러 오세요, 파라라님. 네. 한잔 술 한잔 쏠까? 하고 싶고, 아마 우리 지역구 유권자가 아니실 것 같아서 술 사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술 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진선미 의원님은 지금 현재는 한반도와 부속도서가 다 지역구예요. 아, 그렇구나. 예. 아, 그런가요? 그러면 저한테 우리가 슬쩍 찔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사는 걸로. 네, 그걸 그렇게 하고 그러면 본격적인 방송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18일이 DJ의 사고 6주기일이었는데요. 우리 뭐 내부는 좀 감회가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6주기를 맞는 소회 혹은 DJ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 이런 것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추모식에 어제 갔었거든요. 네. 근데 작년에도 갔었는데 작년에도 아마 그 전체적인 그 추도식 행사의 그 중에 노래를 신영원 씨가 노래를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똑같은 노래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유달리 그러니까 고은 선생님께서 이제 김대중 선생님에게 김대중 대통령님께 아마 이렇게 헌정한 시를 이제 신영원 씨가 이렇게 작곡을 해가지고 노래를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유난히 그 가사 내용이 그 시의 내용이 너무 절절히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리더십의 부재라는 것이 거의 공론화되면서 계속 이렇게 힘든 상황들을 겪어내서 그런지 정말 좀 남다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그게 이제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데 당신은 민주주의입니다. 이렇게 하고 계속 반복되는 게 당신은 우리입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우리입니다라는 그거가 진짜 이렇게 막 가슴을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진짜 지금 당내도 뭐 분열인데 자꾸 얘기하고 더 시끄러우니까 오히려 그런 의미에서 그 제작진들은 우리 진섬 의원 요 발언할 때 고은 시인의 시를 아래로 조금 싹 흘러가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까지 내가 말해줘야 되나? 알아서 해야 되는데. 원래 할 건데 말 안 해. 못 믿어 제작진을. 진짜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모르겠어요. 작년에는 또 그때의 또 그 감흥이 있었을 텐데 오늘은 어제는 진짜 그거를 보고 또 보고 이렇게 하게 되고 따라 부르게 되고 이랬어요. 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영상을 보여주는 코너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97년 선거에서 승리하고 대통령 취임식을 할 때 취임사를 이렇게 쭉 하거든요. 그럴 때 IMF 경제 위기를 맞아서 지금 우리 모두는 땀과 눈물과 이러면서 말을 믿지 못하고 목이 메어가지고 대통령이 한참을 서 계셨어요. 그러다가 목이 꽉 잠겨서 고통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그냥 눈물이 핑 도는데 그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 국민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러니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그게 당연히 있는 거죠. 그게 그냥 막 전달되어 오면서 새삼스럽게 나는 그런 어떤 정신과 마음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막 이렇게 폐부를 막 후벼 파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입니다. 맞네요. 나도 진짜 그때 좀 눈물 약간 흘리고 제 옆에서 어떤 분은 흐느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같으면 대통령 돼서 이제 연설할 때, 취임 연설할 때 옛날에 있던 기억이 떠올 것 같아요. 뭐 사형 선고 받고 납치당하고 망명 가고 가택연금 당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래 이제 내가 됐지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당선돼서 나라 걱정, 국민 걱정 해서 말문을 못 잃는 거 아닙니까? 그 80 노구를 이끌고 그렇죠.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우리 홍 의원님 어떠세요? 저는 뭐 역시 제가 남북관계에 관심이 많아서 그렇지만 김대중 대통령 하면 가장 기억나는 장면은 평양 순환비행장에 내렸을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잠시 트랙에서 비행기에서 내리기 직전에 거기서 이렇게 먼 산을 보신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많은 분들이 그 질문을 하셨어요. 뭘 했냐 했더니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이 멀리 보셨다 그랬어요. 하면서 정말 내가 여기로 왔구나라는 생각을 네. 하시면서 그 당시 김정일 위원장이 나올 거는 정말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무도 그랬다고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김정일 위원장하고 그 자리에서 딱 마주치는 순간 지금도 그 악수하는 장면이 당시 모든 우리나라 보수 언론조차도 그냥 한면 사진을 다 찍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지금도 뭐 명장면이고 그리고 박수치고. 그 롯데호텔에 이 을지로에 있는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실이 있었는데 네. 모든 국내외 기자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다. 네, 기립박수 쳤다고 기립박수했다. 그랬죠. 그래서 네. 그 장면은 뭐 아마 영원히 아마 우리 민족의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그 나중에 통일이 됐을 때라도 아마 중요한 한 장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대통령 자서전에 보니까 그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트랩에서 내려가지고 그 땅에 엎드려 입 맞추고 싶었다. 그런데 다리가 불편해서 못했다.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왜 예전에 요한 바오로 2세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입 맞췄죠. 예, 딱 내려가지고 입 맞췄잖아요. 땅바닥에. 예, 그 장면이 탁 떠올랐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온천 나왔다고 막 그거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사도 알고 계시네요. 네, 그러면 우리 김강민 의원님은 사실 DJ 이후에 호남 정신이 없다 그랬는데 젊음을 대표하는 호남 정신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DJ?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저는 이제 평생 순천 살았으니까 저희 동네는 다 대통령이라기보단 선생님이라고 네. 하잖아요. 아마 대부분 다 그러실 것 같은데. 네. 근데 뭐 직접 사실은 제가 뭐 그분들과 같이 어떤 일을 하거나 그런 적은 없지만 그냥 마음 안에서 그리고 생각 안에서 떠오르면 항상 뭐 정치인 중에 어떤 사람 본받고 싶어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상자이잖아요. 그분이 어떤 일을 사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를 잘 모르더라도 그냥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 근데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정치를 해보니까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존경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그 사람을 항상 어떤 직업이나 어떤 직군을 얘기할 때 떠오를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거. 네. 근데 결국 말 그대로 진짜 살아있는 역사이기도 하고 저도 오늘 이 방송 준비하면서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이분이 그 몇십 년 전에 그 독재 시절에도 예를 들면 뭐 예비군 훈련의 전면 폐지 네. 뭐 이런 것들을 거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2015년에 이 시기에 국방위원을 4년 저희들 다 4년째 국방위원을 하는데 저희들이 예비군 훈련 폐지 이런 말 못 하잖아요. 네. 나는 지금 의정 활동을 저렇게 자신 있게 본인의 소신을 말하면서 정치를 하고 있는 건가 네. 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 네. 어제 그 추도식 어디서 열린 겁니까? 현충원에서. 국립현충원. 거기 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뿐만이 아니고 네. 여당 의원도 많이 참석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의화 의장도 오시고. 추모사를 했었고. 네. 김무성 대표도 김무성 한마디 했나요? 대표도 왔습니다. 네. 그래 많이 와서 이제 고인을 추모를 했는데 오늘 저희가 방송할 것은요. DJ의 결정적 순간 베스트 6입니다. 네. 뭐 워낙 뭐 DJ는 우리 현대사랑 계를 같이 하신 분이지만 6장면만 한번 추려봤어요. 네. 제가 담당 PD한테 왜 6장면이냐? 베스트 10이면 베스트 10이고 베스트 5면 베스트 5지 했더니 육중이어서 이렇게 했답니다. 정말 단순한 논리 아닙니까? 저는 알았는데 내가 정성을 그래요? 표현하고 뭐 단순한 논리야. 그런 의미가 있구만.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멋진데. 육죽이. 근데 나는 그런 의문을 못 품었네. 왜 6장면인가? 제가 물어봐 왜 베스트 5가 아니냐 그랬더니 육중이어서 나는 당연히 6장면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놀라운 기획력이야. 나 진짜 전략 기획이었냐 그만둬야 돼. 그래 그 육중이 6장면 한번 처음부터 차근차근 봐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꼽은 게 제 7대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공화당의 박정희 후보와 신민당의 김대중 후보가 맞붙은 것이죠. 네. 이 선거는 박 대통령이 3선 개헌을 해서 이제 세 번째 대통령을 하겠다는 그런 거였는데 네. 사실 이 전에 우리 저 DJ 하면 이제 명연설가로 엄청 유명하지 않습니까? 69년인가 3선 개헌 반대 연설을 효창운동장인가 한 적이 있었어요. 뭐 박정희 씨야 하면서 절대 3선 개헌 하지 말라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것도 한번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명연설인데 그게 왜 명연설이냐면 박정희 씨와 포효할 때는 정말 사적을 토해내는데 그전 이야기는 다 유머였어요. 그러니까 청중들이 웃었다 울었다 이렇게 만든 그런 대단한 분이었었죠.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3전 개헌을 단행했고 결국은 김대중 후보와 맞붙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이제 40대 기술원이죠. 그 전에 이제 김영삼 후보하고 김영삼 후보, 이철승 후보 이 세 명의 후보가 붙었는데 예. 유명한 이제 각서 이제 파동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승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다 김영삼 후보가 1위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1차 투표에서 가반수 투표를 못 얻었어요. 그러니까 합종 연행이 되는 건데 이철승 후보의 표를 김대중 후보가 갖고 온 것이죠. 그러면 이제 각서를 써준 겁니다. 자기 명함에다가 뭐 지분을 나눠주겠다 어쩌고 물론 뒤에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지만 그렇게 해서 이겼다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봐요. 이런 전략기획위원장이니까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 사실 그때 누구나 다 김영삼 이긴다고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김영삼 후보는 사실은 전날 경선 전날 후보 수락 연설문을 미리 써놨었어요. 네네. 그 정도였는데 어떻게 뒤집었냐? DJ가 선거 전날 이 대의원들이 묵는 여관을 서울시내 여관을 다 이기호 여사하고 김상현 의원 데리고 발품 팔아가지고 다 뒤집어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이제 먹혔던 건데 전략위원장으로서 이런 전략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필요하죠. 그 당시에 보니까 YS가 이길 거라고 다들 점치고 그렇죠. 있었는데 네. 그래서 당시에 신문에 오보도 났어요. 네, 김영삼 당선 이렇게. 그래서 그 전당대회장에 그 깔리기도 했습니다. 김영삼 홍보하기 위해서. 당시에 김형욱 씨가 중앙정보부장이었는데 YS가 이긴다고 박정희 대통령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뒤집어졌거든. 그래가지고 그 조금 있다가 경질돼 버렸어요. 김형욱. 근데 제가 그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1970년 9월 29일이더만요. 근데 1차 투표에서 그때는 당의 대의원들이 모여서 투표를 했습니다. 그렇죠. 885명이 당시에 재석해가지고 투표를 했는데 1차 투표에서 김영삼 씨가 421표, 김대중 후보가 382표, 무효 82표예요. 이 무효표가 누구들이냐면 당시에 이철승을 지지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철승 씨가 전당대회장에 가서 나는 후보를 사퇴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철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전부 백지로 투표를 한 거예요. 그러자 이 결과가 발표되니까 김대중 후보가 당시에 내가 승리했다라고 선언했대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러면서 이제 2차 투표에 들어갔는데 아닌 게 아니라 이철승 씨 지지했던 사람들이 그 백지 투표했던 사람들이 대거 김대중으로 옮겨 찍습니다. 그래서 2차 투표에 그때는 한 사람이 기권했어요. 884표가 투표를 했는데 DJ가 458표, YS가 410표. 그러니까 오히려 YS가 1차 투표에서 421표를 얻었는데 11표가 빠져요. 무효표가 16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결선 투표에서 뒤집어지는 역사였죠. 예. 그러니까 2002년 민주당 경선보다 이게 더 재밌었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역전이 일어났으니까.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우리가 좀 배워야 할 거, 21세기가 아니고 1900년대에 40대 기술원을 야당에서 어떻게 들고 나왔을까? 그래서 정말 40대 후보가 대통령 후보 돼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당도 맨날 젊어져야 된다. 뭐 당원도 젊어져야 된다 얘기하는데 여기 다 40대시니까. 근데 갑자기 저 30대거든요. 갑자기 생각났는데 저희가 갑장이에요. 갑장이라는 게 진짜요? 그 동갑이라는 동갑이네. 거잖아요. 67년생들인데 49이네. 네, 그러니까. 마지막 40대 아니야? 그치 더 이상 40대 기술을 할 40대 기술원이 기회가 없는 아닌데 거야. 안 나이죠, 안 나이. 50대 기술원을 어떻게 해요? 50대 기술원. 예, 그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철승을 지지했던 일부가 이철승 계보가 와서 김대중 후보한테 당시에 거래를 빅딜을 제안을 그렇죠. 합니다. 당신이 대통령 후보가 되면 이철승을 신민당 총재로 밀어줘라. 그러자 김대중 후보가 당시에 좋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자기 명함에 각서를 써줘요. 그런데 이철승 씨가 단 한 번도 총재 후보에 도전한 적이 없어. 약속을 못 지켰다 결국에. 예, 그런 얘기가 김대중 대통령 자서전에도 실려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 사실은 이 네 분이 새정치민주연합 그 국회의원 안에서도 조금 젊은 층 속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좀 바람 좀 일으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40대 기술원을 이렇게 한숨을 쉬죠. 인물이 그만큼 못 되니까 뭐 이를테면 당시에 40대 기술원을 사실은 김영삼 의원이 먼저 제기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막 이철승이나 김대중이 다 40
40대니까 40대 기술을 함께 지지를 하고 막 그랬는데 당시에 유진산 네, 씨가 총재. 당 총재였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구상유치의 미성숙한 정치적으로 미성년자들이다. 뭐 이렇게 비난하고 막 그랬어요. 입에서 젖비리 나는 것들. 그렇지, 젖비리 나는 근데 사람이다. 여기서 저는 딱 또 하나 이렇게 살펴볼 만한 게 그 김영삼 대통령이나 그 김대중 대통령님도 40대 기술원을 논할 때 이미 20대 때부터 정치했던 정치를 사람들. 했던 분들인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40대 기술원이어도 그 10년 이상의 최소한 어떤 그 정치적 경력이 있는 상태로 하는 거 당에 일찍 같잖아요. 들어오셨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늦게 들어오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청년층이 빨리 이렇게 야당이 빨리빨리 들어와서 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진성준 의원은 좀 오래 했으니까. 그러니까 참. 당직자 출신이니까. 실무자로. 근데 그것도 좀 웃기긴 하지만 별로 재미는 없을 것 같은데 사실은 평균 수명이 60대 뭐 40대일 때랑 또 100세를 바라볼 때랑은 사실 또 기술원도 좀 뭔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게 바뀔 수밖에 없는 게 정년 아닐까 연장처럼? 뭐 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좋아. 왜냐면 50대 기술원을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진선미 의원님. 저는 이 7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이 이 선거 때부터 지역 감정이라는 게 생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보이십니까? 어디요? 여기 제가 쓴 역작 16세 찍은 여기 16세나 찍었어요? 아유, 굉장히 인기.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여기 보시면 진짜 그래서 작가구나. 이 작가구나.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DJ가 7대 대통령 선거에서 안동지역 유색하는 모습입니다. 구름관중 아닙니까? 네. 구름관중입니다. 이게 뭐냐? 이때까지만 해도 지역 감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선거가 계속 불리하게 돌아갑니다. 박정희한테. 네. 그래서 박정희가 이우락 부장을 불러가지고 특명을 내리는 것이죠. 네. 박정희 대통령이 내렸는지 아니면 이우락 부장이 혼자 생각한 건지 모르지만 그때부터 갑자기 지역 감정 발언이 불묻듯이 아주 본물통치 쏘였다. 예. 삐라가 막 그 경상도 지역에 막 그럼요. 붙고 막 아, 그랬어요. 그렇죠. 네. 뭐 호남인들이 단결해서 호남 후보를 뽑자. 이게 경상도에 뿌려진 것이죠. 이게 중앙정부 작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로부터 지금 한 40년, 5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지역 감정으로 발목 잡혀 있다. 네.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예. 얼마나 많은 좋은 사람들 또 좋은 의견들이 이 지역 감정에 발목 잡혀 희생됐습니까? 또 사상됐고. 그런 게 좀 안타까운 것이고 또 하나 좀 안타깝다라고 7대 대통령 선거에서 또 하나 안타깝다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예언한 대로 7대 대통령 선거 끝나고 대통령 선거가 이제 없어져 버렸죠. 그렇죠. 그렇죠. 예측을 했죠. 네. 총통제할 것이다. 예. 근데 정말 유신을 실시해가지고 예, 유신헌법 만들면서 우리가 87년 우리 손으로 대통령 뽑을 때까지 예. 선거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 종신 대통령 한다고 했죠. 그게 이제 민주를 억압했던 네. 그런 사건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7대 대통령 선거는 그 두 가지 가장 핵심적인 것 같고 두 번째 봅시다. 베스트 6 중에 두 번째 김대중 납치 사건입니다. 이건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있을 일이죠. 수가 없는 일이죠. 예. 어떻게 공당에 대통령 후보까지 한 사람을 다른 나라에서 납치해서 데려올 수 있습니까? 이게 납치했던 이유는 유신 선포되고 DJ가 일본에 망명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유신의 부당성, 독재, 나쁜 점 이런 것도 호소하고 다니니까 그게 꼴보기 싫어서 데리고 온 거 아니겠어요? 죽여버리려고 했죠. 그래서 죽여버리려고 한 거죠. 현해탄에 빠뜨리려고 그랬죠. 그러다 네. 이제 미국이 반대해서 그런 건 못했는데 네. 그러니까 정말 당시 박정희 정부가 극악무도한 정부였다. 네.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거죠. 또 외교상 결례도 했고 그렇죠. 일본에 대해서. 일본에서 그렇죠. 그렇게 했으니까요. 예. 그 당시에 역시 또 자서전에 보니까 그것이 기술되어 있는데 당시에 제3야당쯤으로 제3정당쯤으로 민주통일당이라고 있었는데 민주통일당 양일동 당수가 네. 일본에 왔었대요. 그렇죠. 예, 병을 치료하려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그 야당 동지니까 만나러 간 거예요, 호텔에. 근데 그 호텔 방에서 납치돼 버렸어요. 예, 꽁꽁 묶여가지고. 그런데 뭐 노골적인 우리말을 쓰는 사람들이 납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보 요원들이다. 100%죠. 라고, 뭐 직감했던 거죠. 예. 그리고 양일동 의원과 김대중 의원이 그 방에서 묵을 줄 어떻게 알았냐는 거지. 정보위원들 튀어나오는 게 앞방 옆방에서 튀어나왔거든요. 그렇죠. 미리 알고 있었다. 네. 라는 것하고 팔레스 호텔인데 그게 일본에서는 자기가 묵을 방을 호수를 정하지 못합니다. 못하게 돼 있어. 네. 그런데 얘네들이 어떻게 그 방에서 튀어나왔냐. 전체 한 개층 전체를 빌렸어요.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일본 야쿠자의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네,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당시에 이우락 부장이 주일 일본 대사관 연락해갖고 이제 지시를 한 건데 최초 전화를 받은 사람이 김기환 공사라고 나중에 이름을 바꿉니다. 김재권으로 누구냐? 성김 씨 아버지인 거죠. 그렇죠. 우리 이제 주미대사 있었던 주한 대사였던 성김이 아버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 때문에 김기환 씨가 미국으로 망명한 거거든요. 네. 계속 한국에서 돌아오러 압력 넣고 해서 망명해버린 건데.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 이민해서 아기 낳고 그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주한 대사를 한 것이죠. 그거를 그 김대중 대통령이 일찍 알았어요. 왜냐하면 성김 씨가 그 대사로 하기 전에 그 북핵 관련 실무자였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에 자주 왔죠. 네. 그래서 그게 외교부를 통해서 청와대에 보고가 됐어요. 성김 씨가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이게 무슨 관련이 있냐? 그 아버지 때 일인데. 그래서 뭐 그 일만 열심히 잘하면 됐지 하고 그냥 그건 뭐 넘어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DJ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 그래요. 그런 건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자기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네. 언급하지 마라. 한미 관계 좋지 않을 거니까. 이런 얘기 제가 했다고. 이게 정확하게 연도가 기억이 안 나는데 2009년인가 2010년쯤에 그 지금 제가 지금 행동하는 양심 이사로 돼 있는데 그때 행동하는 양심이 막 만들어질 때였어요. 그래서 이해동 목사님하고 네네. 같이 김대중 대통령 이 납치 코스를 쭉 다 돌았습니다. 좋다. 네. 그런 여행 상품 하나 만들어도 좋겠는데 갑자기 뚝 떠오르는데. 그 납치 코스가 이게 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네, 다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 예. 김대중 대통령의 기억에 의해서 쭉 복원이 됐기 때문에 네. 그 몇몇 지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아까 팔레스 호텔에서부터 시작해서 예. 구체적인 이동 경로까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가신 곳이 저쪽 그 고베 쪽으로 끌려가셨어요. 네네, 고베항. 네, 고베 안가. 네. 그게 사실은 우리 저 대사관이 그 관리하는 일본 오사카 총영사죠. 오사카 총영사가 관리하는 건물이 그 안가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기부가 결국 그 당시 이제 네. 중앙정보부죠. 중앙정보부. 중앙정보부 관리하던 안가죠. 거기에 끌려왔었고 그랬다가 항구로 가나요? 그래서 이제 그 배로 가는 거죠. 배로. 예. 그래서 이제 그 공해상에서 하는데 그때 이 공해상에 있었던 이 동아시아 담당 그 CIA 국장인 담당 그 관이 누구였냐? 그분이 그레그 대사입니다. 도널드 그레그. 네. 그레그 대사가 우리 중앙정보부에 강력하게 메시지를 줬죠. 김대중 의원을 당시에 세거라. 김대중 씨를 죽이면은 이거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래서 네. 절대 해치지 말라는 거를 반복적으로 메시지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정부도 인지하게 된 거죠. 네. 그렇죠. 일본 정부가 이제 한국 정부에 굉장히 강력한 네. 항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외교적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생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김대중 그 대통령을 그냥 집에다 갖다 놓은 거 아니에요? 예. 그 김대중 대통령을 그 눈을 가린 상태에서 네. 100을 세라 그랬나? 뭐 해가 세고 그때까지 절대 이거 벗지 말고 뒤돌아오지 말라고 네. 해놓고 문 앞에서 세워놓고 그냥 그 자기들은 빠진 거죠. 네. 김대중 선생은 어딘지 모르고 나중에 다 세고 그걸 흘렀더니 자기 집 집 앞이다. 앞이었던 네,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문을 두들기니까 이 여사 깜짝 나서 내려오신 그 맞이한 건데 예. 김대중 대통령은 정확하게 저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한 겁니다. 재밌는 멘트. 네. 왜냐하면 네. 출입국을 했는데 입국 절차를 밟지 않고 들어오신 거예요. 네. 네. 그거를 누가 가능하겠어요? 그걸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당시에 중앙정보부장이 이후락이었는데 네. 이후락이 자기하고 친한 고향 친구인 최영근 의원한테 실토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죽이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끔찍한 일이니까 엄두를 못 내요. 응? 중앙정보부에서도. 그러니까 한 달쯤 뒤에 너 왜 안 하고 있냐 내가 죽이라고 했는데 라고 질책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실행했다고 나중에 실토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우락 부장은 말이 계속 바뀌었어요. 그렇게 박정희 지시를 받았다고 얘기했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내가 단독으로 했다. 라고 했다가도 왔다 갔다 계속 했죠. 왔다 갔다 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건데 확실한 것은 중정에서 한 거고 이우락 부장이 전화를 걸은 거고 그거는 맞는 거죠. 근데 그 외에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냐 없었느냐는 그 지시가 없이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까 하겠습니까? 우리가 대처 생활하는 게 그거죠. 중앙정보부가. 네. 그 당시에 한일 간에 굉장히 외교적 파장이 컸는데 그럼요. 그거를 막후에서 해결해 준 게 누구냐? 그게 아베 외할아버지인 기시노부스케였어요. 그렇죠. 기시노부스케가 예. 그 당시 총리, 다나카 총리 등 그 일본의 정계를 다 만나면서 이 문제가 더 이상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기시노부스케가
그 대가로 받습니다. 절대 공짜가 없죠. 어유 그러면 그게 한일 저 지하철 1호선입니다. 예. 1호선의 모든 권리를 다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공사는 우리가 했지만 기술 이런 건 다 일본에서 들어갔거든요. 네. 그런데 얘들이 들어와서 뻥튀기 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 나라에서 똑같은 걸 갖고 10만 달러에 건설했으면 우리한테는 30만 달러에 건설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폭리를 취한 것이죠. 예. 그리고 중앙정보부가 그냥 한국에서 납치해가지고 뭐 아니면 뭐 남탄 이런 데 잡아가서 막 그 고문하다가 죽였어도 네. 될 일인데 굳이 왜 외교 간의 갈등이 있을 아니 텐데. 그건 그때 망명했으니까. 망명이 망명은 망명은 아니었잖아요. 아니 신병 치료차 갔는데 그렇죠. 신병 그때 치료차. 유신이 네. 터져가지고 눌러 앉아버린 거예요. 그렇죠. 안 들어오시면. 그러니까 안 들어와서 그건 어쩔 수 없었고. 근데 이 문제가 이제 왜 한일 간 외교 문제로 비화되냐면 당시에 반한 운동이 일본에서 엄청나게 일었어요. 우리 때도 아마 그럴 거야. 만약에 일본 정치인이 한국에 와갖고 뭐 예를 들어서 망명하고 있는데 일본의 무슨 중앙정보국 같은 데서 와갖고 납치갔다? 큰일 날 일이죠, 이거 외교적으로. 내정 간섭이니까요. 예. 그래서 반환 운동이 엄청나게 일었는데 이걸 이제 기시노 부스케가 뒤에서 쫄딱거렸고 결국은 김종필 총리가 특사로 갑니다. 이거 무마시키려고. 네. 그래서 다나카 총리한테도 3억엔을 안겼어요. 네. 그리고 이제 무마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 한일과는 이렇게 흑막에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뒤에서 다 돈으로. 실제로 그 경단련, 우리의 정경련과에는 경단련이 공화당 정치자금 주고 그랬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이런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는데 그때 진짜로 온몸을 꽁꽁 묶이고 입에 재갈을 물리고 쇳덩이를 달았대요. 달았죠. 달았고 바다 연지 아웃이지, 이제. 그렇지. 그래서만 이제 상업압이 된다 어쩐다 그러는데 그 순간에 막 살고 싶더래요. 에. 상어가 내 하반신을 다 뜯어먹어도 상반신으로라도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 하는 생각이 막 들으면서 막 기도를 막 했다네요. 근데 그 순간에 비행기 소리가 팍 들리면서 자기 곁에 있던 사람들이 막 발소리를 내면서 어디로 뛰어가더래. 그러다가 정신을 잃었는데 나중에 이제는 당신 살려주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 내가 선생님 존경합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내 선생님 찍었습니다. 저희한테 협조해 주시면 살 수 있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때는 이미 미국의 압력이나 일본의 압력이 들어가서 살리기로 결정한 때죠. 예.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건 2007년 국정원 과거사 진실규명위원회에서 중정의 일이었다고 예, 판명났고 판명났습니다. 사실 그 공해상에서 태운 용검호란 것도 그 중정 소속 배였으니까. 네. 또 아까 홍현이 말한 안가, 오사카 안가. 안가. 그것도 중정의 안가였고. 네. 고베에 있던 네. 오사카 총영사관이 관리하는 고베 안가. 네. 뭐다 이게 다 100% 확실한 건데 이분이 왜 별명 인동투냐 이런 거 알 수 있는 것이겠죠. 이렇게 납치도 당했었고 납치해서 이제 죽을 고비 넘겼고 또 우리가 세 번째로 다룰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여기서는 사형 판결을 받았으니까. 사법살인을 하려고 했죠. 그렇죠. 네. 사형 땅땅땅 이렇게 된 진짜 분이니까. 인생이. 그것도 이게 뭔 죄가 있어. 정말 만들어낸 사건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시나리오 다 짜가지고 김대중 사형 이렇게 만들어서 그러니까요. 시나리오대로. 네. 그러니까 박정희한테 그렇게 당했는데 네. 이어서 네. 전두환한테까지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최후 진술을 하고 재판장이 선고를 하려고 그럴 때 대통령이 그러잖아요. 입모양. 네, 대통령이 재판장의 입술을 계속 보는데 입모양이 옆으로 찢어지면 사형이고 앞으로 튀어나오면 무기징역이다. 사 이러니까. 그래서 저것이 찢어지냐 앞으로 튀어나오냐만 계속 보고 있는데 찢어지더래요. 그때 그 절망감이 어땠을까 싶습니다. 또 사실 그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에는 DJ뿐만 아니고 네, 당시 많은 분들이. 많은 민주화 운동했던 분이 정말 많은 옥고를 치르고 15년 형식 받고 달려가서 고문당하고 엄청나게 정말 희생했습니다. 그 판결문이라든가 그때 고문당했던 거 읽어보면요. 수기 읽어보면 정말 눈물 없이는 못 보는 그 중에 이제 새누리당의 심재철 의원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유일하게 다른 분들은 다 고문받고 이걸 법정에서 이제 내가 고문받아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제 진술을 뒤집은 건데 심재철 의원만 검찰이 원하는 대답을 해주셔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실형을 받게 되는. 그리고 심재철 의원은 바로 풀려났고 혼자만. 그리고 교사하고 MBC 들어가고 승승장구하셨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친일이랑 똑같은 것 같아. 친일한 사람들 잘 먹고 잘 살고 기회주의야. 이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독립운동한 사람은 못 살고 이렇게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은 탄압받고 오히려 기회주의처럼 행동한 사람은 국회의원까지 되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유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직접 경험은 사실 못했잖아요. 그렇죠?
두 분 다. 근데 네. 이제 그러니까 정말 흑역사 중에 대단한 흑역사인데 저는 이제 갑자기 또 이게 약간 좀 다른 방향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아까 그 민주화, 결국 그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도 민주화의 어떤 대표적 전면에 나서 계셨던 분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덕수에 있을 때 지금 돌아가신 이돈명 변호사님이 그 얘기 말씀들을 이제 꽤 이제 옛날 얘기들을 좀 많이 해주셨죠. 네. 인권 변호사의 거의 대부 같은 분이신데 그분이 그렇게 호탕하고 이런 그 분이신데 유신이 딱 끝날 그 지점에 그 상황을 듣고 진짜 집에서 몇 시간을 대성통곡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것으로. 그때 막 그 감동 같은 거, 막 감격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변호사로서 뭐 십몇 년 이렇게 활동을 했지만 여러 가지의 그 문제들 관련해서 이렇게 할 때도 탄압 같은 뭔가 그런 이제 걸 느꼈고, 지금도 이제 국회에 들어와서 꽤 뭐 피고인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탄압을 받고 있지만 비교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김대중 대통령도 진짜 목숨을 거는 거지, 목숨을. 걸었었던 그런 선배들의 그 피와 땀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건데 그 경험, 그러니까 네. 김대중 대통령께서 스스로도 사형 선고도 받으셨고, 그리고 또 가장 유명한 그 전에 사건이 있었죠. 우리 민혁당 예. 사건도 있어서 인혁당. 인혁당으로 해서 그거를 뭐 사형 판결하자마자 예. 바로 24시간 내에 그냥 집행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예. 가장 대표적인 사법살인 중에 하나, 유신 시대에 이루어졌던 사법살인 중에 하나인데, 아마 그 경험이 김대중 대통령께서 사형제를 집행하지 않은,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상 사형제 그렇죠. 폐지 국가가 된 거죠. 그 사실상. 김대중 대통령 집권 이후부터 우리 한국은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잖아요. 집행하지 네. 않았기 때문에 예. 그 전통을 노무현 대통령이었고, 이명박 대통령도 차마 그건 못 깬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쭉,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인권 지수에 대해서 많은 국가들이 평가하고 있는 거라, 공식적으로 사형제를 폐지까지 우리가 못 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사실상의 사형제 폐지 국가로 가는 그 단초를 아마 본인이 그 사법 그걸 법정에서 느꼈던 그것도 일정한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네, 그렇죠. 그 그리고, 사형이 선고될 때 법정에서 하신 최후 진술 네. 있잖아요. 네. 그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멋진 말이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 내 판단으로 머지않아 1980년대에는 민주주의가 회복될 것입니다. 나는 그걸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거든 먼저 죽어간 나를 위해서든 또 다른 누구를 위해서든 정치적인 보복이 이 땅에서 다시는 행해지지 않도록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내 마지막 남은 소망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내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러니까 사형을 선도받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근데 보통 사람이 못하는 이 거죠. 진술일 수 예. 있겠어요. 이게 마지막. 법정 최후 진술이자 유언이죠. 뭐. 예. 그렇죠. 유언이죠. 그러니까 그 감동스러운 초진술이 1시간 반가량 치된 데다가 맨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러자 방청석에서 애국가가 터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다 법정 소란죄가 된 거예요. 막 그 경찰들이 그거를 끄집어내고 난리가 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DJ가 그렇게 유언에다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정치보복은 아직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서 노무현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 정치보복으로 돌아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김대중 대통령만 정치보복을 안 한 하지 거죠. 않았죠. 네. 저 사람들은 하는데 그럼 우리도 해야 된다니까. 지금도 막 이루어지고 있잖아. 여기 대통령 유언 때문에 못해. 예, 그럼 여기 김대중 대나무 사건 한 가지만 더 짚어보면요. 요즘에 특히 일베에서 당시에 이제 대통령이 전두환한테 쓴 탄원서 가지고 막 까고 그래요. 근데 그 선후관계가 어떠냐면 계속해서 전두환 정권에서 요구를 한 겁니다. DJ에게 협조하라는 얘기지. 네. 살려주겠다. 그리고 협조만 하면 대통령 빼고는 다 시켜주겠다. 다 시켜주겠다. 국무총리든 뭐 다 시켜주겠다. 근데 계속 DJ가 협조를 거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협박적으로 나오죠. 당신이 거부하면 당신뿐만이 아니고 지금 같이 잡혀있는 동료들, 당신 가족들도 목숨이 위험해진다. 그럼에도 또 협조를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합의를 하자. 전두환한테 탄원서 한 장만 써달라. 그러면은 다 없던 일로 해주겠다. 당신 가족들, 동료들도 다 풀어주겠다. 이렇게 합의돼서 대통령이 그래도 못 믿어서 그렇다면 비공개 조건으로
탄원서를 썼거든요. 그런데 이게 받자마자 얘들이 신문에다가 다 공표해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DJ가 이렇게 지 혼자 살려고 하는 사람이다. 네. 라는 거를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선후관계가 이런데 맨 뒤에 것만 딱 빼가지고 DJ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공격하고 있으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역사를 왜곡하는 맞습니다. 것이죠. 그 중앙정보부 요원이 계속 안심해라. 절대로 공개하지 그렇죠. 않는다. 이렇게 막 계속 자기를 믿어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공개해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그런 거였어요. 살려주면 석방해가지고 미국으로 가는데 병치료에만 전념하고 정치활동하지 않겠다라고 네네. 하는 요 말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탄원했다, 구걸했다 이렇게 그렇죠. 구걸했다는 목숨을 거죠. 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대통령이 미국으로 출국하는 그 다음 날 동지들을 다 석방하겠다 이런 조건이 있어서 그 조건 때문에 그렇게 하자라고 하고 결단을 했던 것이죠. 예. 근데 그게 이제 이용당했던 것이고. 예. 근데 세월이 이렇게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걸 가지고 하는 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역사 교육을 좀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네 번째 베스트 4 민추협 활동가 폭풍의 기국입니다. 근데 민추협은 이제 민주화 추진 협의회를 줄여서 민추협이라고 하는 건데 정말 오랜만이 아니고 저는 최초이자 마지막 같아. YS와 DJ가 손을 잡았던. 네. 그 당시에 이제 민한당이라고 오용 야당이 있었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전두환이 여당도 자기들이 하고 야당도 자기들이 하려고 그렇게 당을 만들었던 것인데 네. YS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선명 야당을 부활시켜야 된다. 그래서 85년 총선을 뭐 정말 한 달도 안 앞두고 시민당을 만들었던 것이고 그리고 DJ가 여기에 박수치고 합의하면서 민추협이 이제 시민당으로 가는 거게 됩니다. 그리고 DJ가 선거 정말 2월 8일 날 총선이 있었는데 며칠 앞두고 미국에 있다가 귀국을 하는 것이죠. 귀국하죠. 그게 이제 왜 폭풍의 귀국이냐? 당시 뉴스위크가 커버 스토리로 일면 전신에다가 폭풍의 귀국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스토미 홈커밍. 커밍. 예. DJ가 그때부터 세계적인 정치가 됐다는 것이죠. 네. 예. 근데 더 재밌는 것은 다들 말렸습니다 그때. DJ 한국 가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그 몇 개월 전에 필리핀의 아키노 의원이 똑같아요. 민주화가 안 돼가지고 신병 치료차 미국으로 망명 아닌 망명을 했었고 선거 직전에 야당을 돕기 위해서 귀국했다가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피살당한 거죠. 암살. 그렇죠. 정말 권총으로. 당시 필리핀 대통령이 마르코스, 네, 마르코스. 악명 높은 마르코스와 이멜다 그 여사. 신발 뭐 며칠 수백 켤레. 아, 3,000켤레. 3천 켤레? 네. 그래서 아키노 의원도 미국에 망명하다가 필리핀에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비행기 트랩에서부터 정부 요원이 안내를 해 가요. 안내를 하다가 중간에 죽여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행들하고 분리해서 데리고 나가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과정이 모호해요. 그래서 그리고 현장에 군인 하나를 죽여요. 그러니까 갑자기 돌발 사건으로 아키노 씨를 저격하고 그 사람을 사살시키는 네. 그런 형태로 그 사건이 무마돼 버리죠. 그렇죠. 네, 결국은 그래서- 필리핀의 네. 정보기관을 한 거고. 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도 당시에 귀국하면 제2의 아키노가 된다. 될 것이다. 해가지고 막 말렸고 당신도 그래서 인간 방패들이 미국 지인들이 함께 동행해서 그렇죠. 대한민국에 가겠다 해가지고 한 50명의 미국 동료들이 대통령을 싸고 들어옵니다. 근데 그걸 경찰들이 싹 가가지고 싹 뜯어내요. 그래가지고 두 분만 딱 고립시켜가지고 백색 마이크로버스에 태워요. 타기 싫었대요. 아키노가 떠오르니까. 예? 그런데 그걸 억지로 태워가지고 가택연금으로 바로 간 거죠. 근데 사실 그 전에 미국과 그 전두환 정부가 합의를 했습니다. 죽이지 않는 것으로. 죽이지 않는 네, 것으로.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선물 줘야 되니까 뭔 선물 줬냐? 전두환과 레이건의 정상회담인 것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귀국하고 얼마 안 있어서 2월 달에 귀국했는데 4월에 정상회담을 했어요. 맞습니다. 미국의 도움이 좀 있었다고 하는 네. 건. 어쨌든 이 폭풍의 기국으로 인해서 사흘 전인가 나흘 전에 입국했는데 총선 직전에 총선 결과를 한번 볼까요? 85년 2월 총선 결과. 원내 교섭단체도 못 꾸밀 것이다 이랬는데 신생정당 신민당이 67석을 얻어서 제1야당 네. 민한당은 35석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총 득표율은 민정당이 35.2%, 신민당이 29.3%. 엄청난 거죠. 민한당이 19.7%. 오히려 야당이 이긴 선거가 된 것이죠. 네. 근데 당시에 좀 선거 구조가 독특해가지고 민정당이 엄청난 과반 이상을 갖고 와버리는. 그랬다가 민한당이 35석을 얻었잖아요. 네. 80몇 석에서 35석으로 확 줄어요. 근데 그 며칠 있다가 그 중에 29명이 다 탈당해가지고 신민당으로 입당해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말
두 사람이 DJ 와이스가 선명 야당의 기치를 내걸었는데 저는 야당에서 먼저 이렇게 선명 야당 외쳐주고 독재와 싸우고 했기 때문에 2년 뒤에 87년에 민주화 운동도 일어나고 했던 거라고 보여요. 그렇죠. 6월 항쟁도. 네. 그러니까 야당이 좀 앞장서서 해달라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단 저는 그 선거가 정확하게 기억나는데 그 2.12 총선이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2.12 총선 때 대학 1학년. 그렇죠. 대학 1학년 때 들어간 들어가기 거죠. 전에 예, 전이죠. 예, 합격해놓고. 그래서 그 가장 기억나는 거는 그 여당이 떨어진 곳이 그때는 중선거구여서 여당이 떨어질 수가 없었어요. 예. 그냥 둘 중에 하나는 되는 거니까. 그래서 민한당과 신민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요 정도 차이였는데 그때 서울 강남갑에서 민정당이 떨어집니다. 이태엽 씨라고 강남에 당연히 될 거로 생각했던 사람이 네. 떨어지고 이중재 당시 부총재가 나중에 부총재가 되시 이중재 씨가 거기서 강남에서 당선이 됩니다. 예. 그리고 대구에서 또 당선해요. 떨어뜨리고. 부산에서 또 해서 그때는 광주에서는 민정당이 다 됐어요. 내년 총선에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때 약간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광주가 부끄럽다 이런 얘기가 그때 있었습니다. 일부에선. 왜냐하면 그 광주 민주화운동 소위 5.18이라고 하는 광주 민주화운동이 있었는데 광주에서는 민정당이 하나도 떨어지지가 않고 거꾸로 서울, 부산, 대구에서 떨어지니까 그때 이제 그쪽에서 대구 쪽이나 부산 쪽에서는 이제 그 광주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그런 것들도 보면 그 당시에는 어쨌든 그 두 김씨 김영삼, 김대중 씨가 손을 잡으면서 지역 감정이라는 것들은 상당히 뛰어넘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민자당으로서 3당 합당 되기 전까지는 상당한 부분 그런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안타깝게 근데 양김 씨가 손잡은 이게 마지막이라는 것이죠. 참 87년도까지 좀 같이 잡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네. 안타깝고. 네. 자 그럼 베스트 6 중에 베스트 5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최고의 업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권 교체. 정권 거치 그렇죠. 예. 아니 우리는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요. 그전 조선 그 뒤로 넘어가 삼국시대는 뭐든 간에 비주류가 주류를 뛰어넘어서 정권 잡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정말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한 거예요. 비주류가 고등학교밖에 못 나온 비주류 출신의 야당 정치인이 정권을 잡은 겁니다. 예. 이게 이제 평화적으로 정권 교체를 했고 이게 저 뒤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까지 이어진 것이고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 겁니까 이게. 저는 평생 진짜 저 일본처럼 평생 민자당에 해쳐먹을 줄 알았거든요. 네. 아니, 저는 이때 맞아요. 군대에서 투표했었는데 네. 찍으면서도 네. 안 될 걸 하면서 찍었다는 기억이 나요. 김대중 대통령도 그 당시에 정권 교체의 역사를 이렇게 평가하죠. 이거 자서전에 나오는 말인데 여야의 수평적 정권 교체는 우리 역사의 백성들이 자기 운명을 처음으로 결정한 것이었다. 고려시대이건 조선시대이건 백성들이 자기 운명으로 자기 의지로 선택하여 정권을 교체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 숱한 밀란도 심지어 동학혁명도 결국은 실패했다. 그런데 1997년 연말 마침내 선거를 통한 민심혁명이 성공을 거두었다. 국민들이 금권, 권력, 모략, 심지어 사상음해에서도 나를 지켜주었다. 위대한 민중의 승리였다. 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항상 얘기하죠. 나만의 승리가 아니고 대중의 승리다라고 항상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선거가 IMF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인재 출마라는 변수가 또 있었고 우리는 DJP를 성공시켰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겨우겨우 이겼거든요. 예, 예. 자 그런 거 보면 정말 저쪽이 엄청난 철옹성을 갖고 있다. 그러면요. 네, 그런 생각 갖고 또 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네. 네. 다음 대선에 이인재 씨가 꼭 한번 출마하셨어요. 탈당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우리 그거 피닉스의 그 마지막을 한번. 좀 묻고 싶은 게 그거 왜 새누리당에서 무슨 법안 낸다 그랬던 것 같은데 왜 경선에 한번 나가면은 나와가지고 다른데 후보 못 경선 나간다. 불복 못. 예. 그거 어떻게 못하게 됐어요? 하는 후보 거예요. 단일화 그건 지금- 방지. 네. 지금도 되잖아요. 그거는 지금 그렇고요. 다른 건 후보 단일화 못하니까 이미 후보 한번 단일화 못해요. 다른 당이 출마를 하게 되면 뭐 그 사퇴하지 못하게 하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하자는 건데. 대통령 선거도 그게 돼 있나요? 경선 불복. 예, 이게 그래서 경선에는 일단 안 되죠. 당내 경선 네. 절차를 밟으면 탈당해서 대통령 선거. 당내 경선에 나가면 안 되죠. 예. 아, 네. 그러니까. 근데 새누리당이 지금 하자는 것은 야권 후보 단일화 못 시키게 하려고. 네, 이거를 그건 못 또 해요. 다른 그것 때문에. 거예요. 예. 그거 그건 다른 예, 것이죠. 예. 예, 예. 다른 거. 하여간 그 이 DJ 연합은 그 큰 그 논란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뭐 찬반 논란이 있는데. 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대통령 늘 얘기하셨던 그 서생적 사고와 상인적 판단, 예, 사관적 감각으로. 예, 예, 그렇게 그거를 한 거죠. 좀 지켜봐야 될 문제. 예. 이건 역사적 평가를 좀 더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 뭐 성공했죠. 그렇게 해서 정권을 교체했으니까요. 아니 그리고 IMF도 조기 극복하고 조기 극복하고 남북 관계 개선하고 하고. 언론 자유도 높여주고 네. 인권 신장되고 그 정말 그 짧은 5년의 시간에 엄청난 일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베스트 6 중에 6번째. 저는 아까 정권 교체를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소개할 거 이거 어떤 분들은 이게 최고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북 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 진섭이 의원은 예. 이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가족. 정말 저도 통일의 합격. 영혼. 아니 통일 전문가시니까. 예. 아까 저는 제가 먼저 이미 한 말씀 드렸던 것처럼. 정말 뭘 더 보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제가 남아공 그 친선협회의 그 부회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남아공을 갔다 올 기회가 있었어요. 앙골라하고 남아공하고. 근데 남아공의 그 만델라 하우스. 네, 그 대통령의 어떤 그 쭉 족적들 뭐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노벨 평화상을 지금 김대중 대통령도 받으셨고 만델라 대통령도 받았잖아요. 근데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전에 어느 이렇게 평화회의 그때도 국제회의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노벨 평화상을 이렇게 주는 심사위원회에서 정말 처음 있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서 로비는 할 수 있는데 노벨 평화상을 주지 못 말라고. 받게 로비한 예. 거는 예. 우리나라가 처음이라고 뭐 네.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네. 저는 진짜 지금도 우리에겐 끊임없이 화두이지만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남북 관계에 그리고 통일을 향한 어떤 물꼬를 터줬다라는 그 정상회담에 우리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런 일을 하셨었다는 거 이것만으로도 진짜 노벨 평화상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이 부분들이 쭉 진전이 됐어야 마땅한데 저는 지금쯤 몇 년 전에쯤이면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저의 아버지 고향인 함흥도 가보고, 또 친할머니의 묘소도 참배해보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그렇게 이제 대통령이 이제 평양 순안공항에 탁 내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영접을 하러 나온 줄을 예상을 못했는데 현장에 나왔잖아요. 북한에도 다 우리 남한 텔레비전이 다 생중계되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다 보고 있었대요. 그래서 비행기에 타고 김대중 대통령이 이륙하고 대구 관제소하고 중간에 통신하는 걸 보고 그러고 평양 순안공항으로 영접하러 나왔대요. 이제 대통령이 비행기 내에 있다가 보고를 받은 거지. 김정일 위원장이 영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트랩을 내려서 아까 이제 하늘 한번 보고 먼 산도 한번 보고 그리고 막 북한 시민들이 평양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막 열광적으로 막 환영을 하고 있는데 트랩을 내려서 두 사람이 손을 뻗어가지고 탁 악수를 하잖아요. 두 손을 맞잡죠. 그럴 때 두 사람의 첫 마디가 동시에 나오는데 뭔 줄 아십니까? 글쎄요. 반갑습니다. 였대요. 근데 이게 한참 이 남북 관계가 이렇게 교류가 막 되고 이럴 때 유행했던 가요가 있었어요. 반갑습니다라는 노래. 북한 노래? 네, 북한 노래. 반갑습니다. 그게 공연한 얘기가 아니더라고. 왜 반갑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지. 그때 두 분 첫 일성이 그거였대요. 그렇지. 안녕하세요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 수도 있고. 또 동시에 반갑습니다. 많이 준비했을까? 첫 마디로 어떻게 인사를 건넬까? 막 이런 거를 서로. 아니 근데 그거랑 똑같을 것 같아요. 건국 70주년 이제 통일입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저한테는 그 자리에서 반갑습니다는 너무 자연스럽지 그러니까 않았을까? 언어도 더 똑같은 다른 게 거 쓰는 없었을 거고. 거. 같은 민족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멀리 떨어져 준비 안 있다가 해도 처음 만난 뵙겠습니다. 거. 이러면 어색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럴 수도 있네. 몇 가지 이제 꼭 이 6.15 정상회담 관련해서 같이 언급돼야 될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분이 우리 이제 박지원 대표님. 네. 이 우리 자기 그 깔때기 아주 세신 분이죠. 그리고 또 한 분은 임동원 전 장관님. 이 두 분이 이 대통령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6.15 정상회담은 가능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때 그 임동원 장관은 통일부 장관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국가정보원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죠. 국가정보원장 시절이었죠. 예,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을 하다가 예, 예. 대통령이 갑자기 불러요. 네. 당신 국가정보원장 하라고. 네. 그래서 왜 그러냐? 남북 정상회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러 정보원장으로 가라고 이제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불가피하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죠. 있죠.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남북 관계의 전문가. 어쩌면 그 김대중 대통령이 이 임동원이라는 분을 못 만났으면 완성하지 못했을 것 같다 생각도 들어요. 예, 그런 측만큼 그 큰 방향, 철학과 원칙을 김대중 대통령이 갖고 있었다면 그것을 디테일하게 풀어내고 만들어내고 실천할 수 있는 과정은 도리어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군 장성 출신의 임동원 장관이 그걸 잘 해주셨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박지원 장관님도 역시 무시할 수 없죠. 그 당시에 문화부 장관이었는데 저쪽 사회가 늘 김정일 위원장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내보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쪽도 요구하는 건 뭐냐면 김대중 대통령이 제일 신뢰하는 사람이 나와서 그래야 당신들 우리가 이제 흔히 남북회담 할 때 꼭대기라는 표현을 가끔 써요. 야 꼭대기의 의중을 제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 나와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 그것을 김대중 대통령이 박지원 장관님을 문화부 장관인데 가서 싱가포르 가서 만나봐라. 예. 정상회담을 하려고 하니 당신이 실무회담을 해라 해가지고 당시 송호경 그 아태 그 부위원장과 이 박지원 장관이 만나서 이 실무적인 걸 준비하고 그래서 4월 달에 4월 초에 4월 13일인가 마치 그 4월 며칠 날 이걸 발표하게 됩니다. 정상회담을 하기로 하겠다. 총선 직전에 발표했죠. 예. 그래서 조금 역풍을 맞았어. 그게 비화가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예. 김정일 위원장이 임동원 통일부 장관이 전면에 나서서 뭘 할 때는 별로 신뢰를 안 했던 모양이에요.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을 할 의지가 있는가. 그런데 파트너가 바뀌는 겁니다. 박지원 장관을 밀사로 내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야, 최측근이 나왔다. 진짜 의지가 있나 보다. 그래서 만나봤더니 알고 봤더니 임동원이 뒤에서 이게 김정일 표현이 그래요. 임동원 선생이 뒤에서 배후 조종을 하고 있었더구만요. 하지만 뭔가 새롭게 하려고 한다는 의지가 읽혀서 내가 한번 해보자 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김정일. 그러니까 뭔 큰일을 하려면 리더와 그 밑에 사람이 손발이 맞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리더가 큰 꿈을 가지고 있고 아래 사람이 세부적인 계획 세우면 올리면 리더가 그걸 또 결정하고 네. 아닌 거 아니고서 말해야 되고. 근데 지금 이 정부는 그게 안 되니까 지금. 근데 이게 진짜 우리한테는 정말 자랑스러운 역사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제가 진짜 그 전략위원장님이시니까 네. 우리가 지금 당원 가입이 되면 계속 우리 당원 얘기하고 있잖아요. 당원 진짜 많이들 가입해 주셨는데 당원 가입이 딱 되면 그 접수를 그러니까 그 상황을 알려주면서 거기에 우리의 정말 이 녹록하게 60년의 어떤 역사가 잘 집약된 책자를 보내주는 거. 전 진짜 그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거 그럼요. 한번 당의 좀- 역사를 교육해야죠. 네, 당의 역사를 당원들에게. 교육해야 되는데 당연한 어디서도 말씀입니다. 그거를 해주지 않는데 그거 손혜원 홍보위원장이 네. 60주년 특별 네, 해갖고 기념사업 영상 같은 거 하면서, 만들고 네, 한다고 그래요. 만들고 할 겁니다. 네, 그럼 그러니까 그 만들면 그거를 예. 어쨌든 모든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네. 우리가 좀 성의 표시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원 가입 계속 독려할 때마다 이렇게 네. 또 오는 얘기들이 뭐냐면 내가 당원이 됐는지 네. 안 됐는지 이것도 알려주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네. 당원이 됐음으로 인해서 소속감을 강화시키는 어떤 메시지나 어떤 네. 제스처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진짜 이번 계기로 무슨 동영상을 주든가 아니면 진짜 그게 좀 마련돼서 60주년 기념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렇게 전략 기획의 일이 아니고 연락 그러면 다 조직의 일이죠. 조직의 일. 그걸 좀 하세요. 이러니까 그런 문제라니까요. 얘기를 늘 해요. 그러니까 안 돼. 늘 얘기를 하는데 주인의식이 없어. 늘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일선 지역위원회에 당원 관리 이 권한을 줘야 돼요. 그런데 이게 시도당으로만 되니까
한 번에 많이 들어오면 한꺼번에 처리하기도 어려워. 그러니까 시간이- 자꾸 늦추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도 안 근데 지역위원장 되고 권한들을 있대, 다 뺏어놓으니까 또 지구당도 아니니까 그걸 못하게 돼 있는 거죠. 이거 손 의원장이 뭐 아름답게 이거 홍보 영상을 만들면 네. 카톡 같은 거 뿌리면은 뭐 돈 네, 안 들잖아요. 네. 그렇죠? 네. 뭐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네. 이 지금 남북 정상회담 얘기하다 약간 다른 쪽으로 말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은 YS가 할 뻔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김일성과 네, 김일성 주석 사망으로. 상황하는 바람에 이제 네. 됐는 건데 저는 정말 잘 된 일이다.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 YS가 아니고 DJ였다는 건 너무 잘 된 일이다. 왜냐하면 YS가 취임사에서 대통령 취임사 뭐라 했냐면 어떤 것이라도 민족보다 우선할 수 없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네. 야 YS가 대통령이 다르구나. 그래서 막 바꾸쳤는데 바로 바뀌었어. 강경 모드로 돌변하고. 그러니까 종잡을 수 없는 통일 정책이었다. 그리고 조중동을 대표하는 그 보수론에서 맨날 YS 공격하고 통일부 장관 그런 사람 많지면 안 된다고 그러고 막 그랬으니까. 근데 DJ는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집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남북 정상회담하고 그 이후로 추진되는 것이 빨리빨리 진행됐잖아요. 근데 YS는 만약에 해도 그 뒤가 안 됐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정상회담을 하고. 그래서 네. DJ가 처음 남북 정상회담을 한 것은 너무 잘 된 일이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DJ 자서전을 보면 당시에 그 감회가 당신에게도 아주 선명하고 뚜렷했던 거예요. 첫 식사를 평양 온반으로 했다. 그 맛이 시원하고 담백했다. 뒷맛은 개운했다. 나중에 그 맛있었다고 하니까 청와대 요리사들이 평양 온반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갖다 줬는데 그 맛이 아니었다. 그래서 평양에서 먹었던 그 첫 식사의 맛을 잊을 수가 없다. 첫날 밤에 대한 소회도 얘기를 합니다. 풀을 빳빳이 먹인 이불을 덮었는데 그 풀냄새 정말 오랜만에 맡아보는 풀냄새고 고향 하이도에서 맡았던 냄새였다. 뭐 이런 얘기를 막 이렇게 자서전에 쓰고 있어요. 얼마나 감회가 깊었겠어요. DJ가 또 미식가거든요. 미식가의 대식가. 네, 그래서 미식가. 매번 다이어트 생각하고 이호 여사한테 나 하드 하나 먹으면 안 돼. 맨날 쫄고. 한밤중에 라면 끓여 그렇죠. 그랬던 그 유명한 일화가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갔다 오면 거의 국수 조금 칼국수. 주잖아요. 칼국수. 그래서 나와서 곰탕한 걸 더 드셨다는 배가 안 차가지고. 예. 예. 하여튼 그런 분이셨는데, 저는 이제 이제는 정말 DJ 같은 정치인이 좀 새정치하면서 나타나서 더 이상 DJ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얘기하고 저런 사람 왜 또 안 나올까 이런 얘기 좀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고 어쨌든 DJ는 정말 대단한 정치가였고 IMF 이런 생각도 듭니다. DJ가 대통령 할 때 IMF가 터져서 정말 다행스럽기도 하다. 예. DJ 안 했으면 누가 저걸 수습했을까? 예. 그래서 이번에 또 걱정되는 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 지나서 가계부처는 폭증하고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경제 문제가. 예. 또 우리가 집권할 때쯤 엄청 터져서 이것도 수습하느라고 볼일 다 보는 거 아닌가. 네. 이런 걱정도 좀 되기는 합니다. 네. 그런 일이 좀 없어야겠는데. 예. 그래요. 우리 홍 의원님 원래 1시간만 하고 가려고 했는데 DJ까지 하다 갔습니다. 예. 예. 어떻습니까? 오늘 2시간 동안 방송하셨는데. 정말 진짜가 나타났다를 진짜 봤습니다. 재밌고요. 사실은 우리 김대중 대통령 부분은 채 준비하지 않았는데 뭐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김대중 대통령 생각도 하고 또 우리 당을 사랑하는 분들한테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다시 접촉할 수 있어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진짜가 나타났다가 정말 당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저는 DJ가 생각했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나 국민 생각하는 마음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했던 나라 사랑하는 마음, 국민 생각하는 마음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똑같다고 보고 결국은 우리 목표는 하나지 않습니까? 정권을 좀 교체해서 서민들이 중산층이 좀 잘 사는 나라로 만드는 거. 그러니까 작은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야당 내에서도 이거를 좀 극복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듭니다. 만약에 DJ가 살아 있었어도 계속 우리한테 그런 요구를 했을 것 같아요. 뭉쳐라 이런 얘기 했을 것 같아서. 우리입니다. 그렇죠. 우리인 것이죠. 네, 세 분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하고 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에 갔을 때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났는데 그 김영남 위원장이 그러더래요. 김 대통령의 민주화 투쟁을 잘 알고 있다. 아까 그 김대중 납치 사건 때 그 일본 도쿄에서 납치되었을 때 우리는 북남 관계를 중지시켰다. 그렇죠. 같은 결례로서 객관적으로 봐도 꼭 구출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다. 그때로부터
우리 인민들도 김대중 대통령을 잘 알게 됐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민족적인 민주화 투사이자 지도자다라고 하는 점이 입증되어 있는 거죠. 김대중 대통령의 역사적 위협이 그런 데에 있는 거다. 또 본인의 삶이 그런 위협을 실현할 수 있게끔 한 것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다 그 후배 정치인들이지만 그분이 남기신 그런 뭐랄까요 위대한 사상 또 위대한 삶 위대한 정치 이런 거를 따라 배우려고 많이 노력하지만 아직 발끝에도 못 가는 것 같아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DJ가 좀 낮게 평가되고 평화되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세계 나가면 정말 넬슨 만델라보다 더 뛰어난 정치인이라고 다들 인정하고 클린턴이 가장 존경했던 사람도 DJ였었고 독일에서 IMF 터졌을 때 우리한테 뭐라 했습니까? 당신 나라 대통령이 김대중에서 그래서 지원한다까지 얘기했는데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폄하하고 무슨 이상한 소리 했는지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이거 좀 우리 후손들한테 제대로 된 김대중이라는 사람을 좀 알려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김광인 의원님. 예, 다음 19대 대선 그리고 20대 대선은 안타깝게도 제가 나이가 안 돼가지고 출마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불출마. 앞으로 2번의 대선을 다 못 나갑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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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그거 내려야 되겠다. 그렇죠. 출마 가능. 빨리 좀 만 내려서 45세입니까? 몇 세지? 40세인데. 만 40세? 40세? 예. 그 개헌해야만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선거법인가요? 아, 개헌해야 개헌해야 되죠. 되네요. 예. 개헌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다른 분께 2번의 기회를 드릴 테니까 빨리 하실 분들은 하십시오. 그리고 그 이후에 40대 기술원을 잘 기대해 주시고요. 제가 대통령 되면 국정원장 시켜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진 의원님. 저는 이번에 좋은 기회가 있어서 그 일본의 평화헌법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노벨 평화상을 주자 이런 운동을 했던 일본의 그 주부 여성을 초청을 해서 저희가 간담회를 몇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그 회의 자리에서 외국에서 오신 그 손님들이 저마다 목소리를 높이는 게 남북 관계의 개선, 더 나아가서 통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한 목소리를 다 냈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그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지금도 이렇게 그러니까 통일로 뭔가 진전된 모습을 갖기는커녕 그러니까 도발을 하고 뭔가 강경일색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상황이 진짜 막 눈 감으면 사라지는 그런 막 그냥 꾸미길 바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막 약간 고통스럽기도 해요. 지금의 어떤 제 심기가.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저 스스로가 정치인이잖아요. 근데 정치인으로서의 책임을 진짜 통감하고 그래서 더더욱 다시 한번 정권 교체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에게 그 총선의 승리가 얼마나 필요한지 다시 권력욕을 불태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저는 뭐 맨날 DJ 빠라고 얘기하고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을 DJ로 꼽는데 그렇게 편찮으신지 몰랐어요. 사실은 청와대 계실 때부터 사실은 투석하셨었는데 그 이제 국민들 걱정할까봐 안 알린 것이죠. 그렇게 힘든지 몰랐고 뭐 별명이 인동초니까 또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가셨는데 제가 그렇게 존경하는 사람이지만 한 번도 아직 DJ 무덤 앞에 가서 참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총선 이기고 정권 교체해서 축배의 잔을 들으려고. 그래서 진짜 소주 한 잔 사들고 홍어 들고 가서 이겼습니다 한번 하려고 아직까지 안 가고 있습니다. 그때 꼭 우리 다 같이 한번 가서 좋습니다. 예, 이겼다고 좀 선언하고 싶네요. 울컥하네요. 네. 보고 싶죠? DJ 묘소 앞에서 특집 방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데? 그 김대중 그때까지 대통령 살아남아야 돼. 자서전에 그 문구가 있어요. 그 강택민 당시 국가주석 해준 말인데 유지자 사경성이란 말을 본인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 말이 뜻이 있는 자는 반드시 그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한자로 어떻게 한다고요? 유지자 사경성이라고 유지자 사경성. 그 후한서에 나오는 얘기인데 뜻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다 이 뜻을 한 군데로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진짜 진짜 안녕. 안녕.